안녕하세요. 자, 우리 세무직 공시생들의 세버지 이진우 세무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N문 N답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 그동안 제가 이제 공단기에서 여러 가지 뭐 설명회도 하고 여러분들 질문 답변 받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건 그때마다 뭐 선생님들 뭐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뭐 여러 선생님들에게 여러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세무직과 관련된 세법과 관련된 답변들이 좀 불충분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시간에는 조금 한 시간을 어쨌건 통째로 제 시간으로 해서 질문 답변을 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질문들 받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지 못했던 이제 그런 유용한 답변들도 좀 해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어쨌건 뭐 한 시간이 전에 배정됐지만 한 시간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내가 답변하는데 한 시간이 넘어가더라도 크게 제한을 하지 마라라고 제가 이제 주최 측에게 강하게 요구를 해서 어쨌건 시간이 다소 오버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충실하게 할 테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조금 쏟아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우리 질문 답변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뭐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일단 여러분들 질문의 답변에 충실한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일단 우리 그 진행 순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한테 많이 질문을 해준 20문 20답. 뭐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는 뭐 세법과 관련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20문 20답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카페 게시글에다가 이제 우리 요 N문 N답할 때 질문했으면 좋겠는 것들, 여러분들 알고 싶은 것들, 미리 사전 질문해 놓은 것들 카페 살펴보면서 이제 질문 하나하나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올라오는 내용들 중간중간에도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답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문 20답.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드릴 수 있는 푸짐한 상품들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 질문 답변 얻었다 그래가지고 쫄랑 나가버리지 말고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친구들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다 도움이 되는 질문과 답변일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궁금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함과 동시에 선물도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일단 20문 20답 해서 뭐 질문이 뭐 랜덤아이저가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쭉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이게 세법 질문이 아닌 것도 많더라고. 자, 먼저 선생님 첫 강의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희 첫 공부 첫 시작할 때의 두근, 기대, 막막함과 비슷할까요? 글쎄요, 같이 강의를 시작한 선생님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뭐 떨기도 하고 긴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긴장과 떨고 이런 것들을 살면서 잘 못 느껴본 이제 그런 성향이어서 일반적인 사람과 좀 비교하기 좀 애매한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수강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강의실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강의가 어떤 강의였냐면 이제 신입생들 처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1학년으로 학교 들어오는데 이제 프리스쿨이라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미리 회계와세법을 공부하는 과정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회계를 가르치는데 나는 갑자기 배정받은 강의여가지고 수강생이 몇 명인지도 몰랐죠. 그리고 그때가 내 첫 강의였어. 첫 강의였는데 그때 강의실 복도를 가는데 복도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임 강사가 온다 그래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없나? 하면서 조금 의아해서 딱 강의실 문을 딱 열었더니 120명 있는 거야. 120명. 120명이 이제 신입생들이니까 지들끼리도 하나도 친하지 않아. 지들끼리 어색해가지고 옆 사람도 못 보고 120명이 240개의 눈깔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와, 그때는 약간 숨이 좀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지네끼리 친하면 자기들끼리 뭐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있을 텐데 자기들끼리 오늘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240개의 눈알이 나를 막 보고 있었는데 야, 내가 여기서부터 뭔가 얘네들 좀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뭔가 말을 진행해야 되고 하는 건데 나도 첫 강의였으니까 어쩌면 그때 상당히 많이 긴장이라면 긴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혜롭게 잘 헤쳐나갔죠. 원래 사람들 앞에서 혀를 푸는 것이 제 특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쨌건 그 시간에 조금 당황을 했었지만 어쨌건 잘 지나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들은 뭐 첫 공부 시작할 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두근두근 기대하고 뭐 떨리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어쨌건 뒤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긴장감, 불안감, 떨림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 긴장감, 불확실성의 끝에 최악의 경우는 뭐냐를 항상 상정해보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악의 경우라 그래봤자 뭐 우리가 뭐 죽거나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어차피 해봤자 조금 곤란하거나 해봤자 우리가 얻을 것을 조금 못 얻게 되거나 그런 것들 뿐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크게 불행해지지 않는다.
라는 이제 그러한 심리만 좀 든든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뭐 실수하면 나중에 복구하면 되는 거지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실수는 우리한테 있을 수 없으니까 어쩌건 마음 편안하게 가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진욱쌤 인생의 낙은 무엇인가요? 명확한 낙이 하나 있죠. 통상 낙 없이 살아왔는데 어쨌건 여러분도 뭐 아는 친구도 알겠지만 제가 요새 엄청난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 세법의 저자에 걸맞는 이제 그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게 빠진 거냐 그러는데 제가 지금 15kg를 빼가지고서는 96kg야. 지금 빼기 전에 얼마였냐 다들 놀랐는데 빼기 전에 뭐 더 해보면 알겠죠. 체중계에 딱 올라갔는데 아프카가 나오는 거야. 아프카가 1111 111.1kg가 돼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한약을 좀 먹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15kg가 빠졌어요. 15kg 정도가 빠지면은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한 그 16kg짜리 쌀포대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16kg짜리 쌀포대가 이만한 게 내 몸에서 없어진 거야. 신생아로 치면은 신생아 5명 정도가 내 몸에서 나간 거야. 출산을 5회 한 것과 비슷한 이제 그런 감량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뭐 기존의 옷들은 하나도 안 맞고 예전에 안 맞던 옷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사이즈보다 두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옷들만 입다 보니까 와 이거 되게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조금 많이 걸어도 숨도 차지 않고 땀도 많이 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건강이 좋아지고 있고 조금 몸이 좀 슬림해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제 인생의 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이어트를 뭐 계속하고 뭐 이럴 건 아닌데 어쨌건 이전에 불편했던 몸보다 훨씬 더 편해진 몸, 그 옷을 좀 입어도 좀 옷 같은 옷을 좀 입을 수 있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최근에 느끼는 뭐 유일한 낙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근데 내년에는 뭐 여러분들이 합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인생의 낙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고 자 최가 뭔가 했더니 햄버거를 최대 몇 개를 먹을 수 있느냐 뭐 제가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됐을 때 젊었을 때는 뭐 얼마큼 먹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양을 먹었죠. 거의 뭐 푸드파이터였죠. 물론 뭐 지금 무슨 뭐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애들만큼 많이 먹지 못했죠. 걔네들은 괴물이지 뭐 그 사람이야. 그 정도의 양은 못 먹었지만 어쨌든 남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양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맥도날드 치즈버거 뭐 이딴 것들은 뭐 몇 개 먹었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가 최근에 수제버거에 빠져버렸네. 그 동네 수제버거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수제버거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제일 조금 더 난 2개 시켜가지고선 아들내미가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2개 먹은 적은 있는데 2개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근데 수제버거 라지 기준으로 지금도 한 5개는 먹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내가 20대였을 때 요 손바닥만한 그 치즈버거 같은 것들은 최소한 20개 이상은 먹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지금 짜장면 곱빼기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짜장면을 6그릇 먹었으니까 친구랑 내기를 했어요. 누가 많이 먹나. 7그릇 먹어서 제가 졌어요.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지금 햄체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으나 작은 햄버거들은 뭐 당연히 10개 넘을 것 같고 큰 라지 사이즈의 수제 햄버거 5개 정도는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자 공시생의 연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제 의견이 뭐냐라고 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가끔 말씀드렸어요. 이 공시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과 신경의 변화가 제일 두려운 것이다. 공시생들, 수험생들한테는. 따라서 연애가 찬성이냐 반대냐 제 입장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하고 있던 사랑 버리지 말고 하지 않은 사랑 시작하지 마라.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감정의 큰 물결을 가져오는 것들인데 이에 대해서 안 했던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인 것이고 그동안 뭐 2, 3년 동안 사귀는 사람도 있었는데 공부를 하겠다 마음먹으면서 난 잠시 너를 안 본다는 둥 이제 뭐 너와 헤어진다는 둥 새 인생을 갖겠다는 둥 그러면은 진짜 있던 사람 주변에서 떠나는 것만큼 허전한 게 없어요. 그러니 어쨌건 시험에 합격을 위한다라는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없던 사랑 하지도 말고 있던 사랑 버리지도 마라. 그게 제 의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왜 교재명이 다이어트 세법인가요? 책 볼 때마다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자, 일단 뭐 다른 질문에서 다이어트 얘기도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다이어트라고 다이어트 세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기존에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세법 교재라 그러면 거의 기본적으로 1000페이지부터 1500페이지까지 세법 조문들을 그대로 하자없이 담아놓은 그런 세법 법전을 그냥 그 법전을 옮겨놓는 식의 그런 짜집기 정도의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세법이라는 것을 규정을 갖다 놓는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강의를 하는데 또 선생님들도 그 당시에는 그냥 조문을 읽어주는 거에서 끝나고
설명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설명 들어봤자 우리는 조문의 원문을 봐봤자 이해도 못하는 거. 도대체 왜 세법 수험서라는 것에 천 몇 페이지씩 돼가면서 세법 조문을 그대로 담았는지를 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법이라는 것은 강의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과목인 만큼 이 세법이라는 것에 대한 교재를 저 같은 경우는 세법 원조문을 그대로 그냥 옮겨놓은 그런 도서가 아닌 여러분들이 세법에서 필요한 수험상 필요한 기승전결의 것들을 적어도 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된 표로 된 그런 내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개요와 요건과 목적과 마지막에 사후관리 등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반응이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처음엔 대단히 요약을 했죠. 대단히 요약을 했는데 세법에 대한 난이도도 높아지고 매년 개정되고 양도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다시 좀 웨이트가 됐지만 어쨌건 첫 번째 다이어트 세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동안 그냥 길고 쓰잘데기 없는 서술어로 얼룩진 이 세법 조문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우리가 필요한 원조문화 확인이 필요한 조문들만 빼고는 나머지들은 그 기본서의 쓸데없는 내용들을 대폭 압축시켜서 수험생에게 좀 적합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다이어트 세법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이름 주고 났는데 뭐 그때부터 제가 다이어트 저자가 못하고 있으니 참 설득력이 없었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그 다이어트에 대한 세법 학습의 효과는 상당히 많이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평들도 많이 해주시고 자 여름에 긴팔 입고 수업하는 것이 좋으냐 겨울에 긴 소매 입고 수업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하는데요. 겨울에 민소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몸에 열이 많은 게 아니라 뭐 몸에 근육이 많죠. 근육이 많고 살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남들보다도 추위를 원래 덜 타요. 저희 집 식구들이 다 추위를 덜 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근데 어쨌건 바깥에 나오거나 강의를 할 때는 뭐 남들이 저 겨울에 왜 반팔 입고 있느냐라고 한다든지 겨울에 여름 강의를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럴까봐 어쨌건 뭐 형식적 긴팔을 입는 것 뿐이지 저는 그냥 사시사철 반팔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저한테 뭐 긴팔이냐 반팔이냐 저는 무조건 반바지에 반팔입니다. 겨울이고 뭐고. 그래서 잠깐 동네 나갈 때도 동네 분들이 조금 민망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민소매 민바지다. 그리고요. 자 7번에는 게으르고 쓸데없이 근자감만 넘치는 공시생 부지런하지만 극도로 우울감, 자학이 심한 공시생 옆에서 보기 더 힘든 제자는 누구인가요? 어쨌건 이건 질문한 사람이 게으르고 쓸데없이 근자감만 넘치는 공시생이 더 안 좋은 걸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건 뭐 다른 건 다 둘째 치고요. 저는 여기서 딱 두 가지의 표현만 보여요. 부지런함과 게으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간혹가다 말씀드리는데 제 주변에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제가 뭐 사업적으로 거래하는 분들도 많고 세무 대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또 세무사 중에서도 부동산 쪽 전문 세무사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돈이 많다 보면 부동산이 생기는 거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텍스를 제가 실무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공하신 분 많이 봤죠. 뭐 집이 600개 있으신 분도 봤으니까 저 지방 서울 다 합쳐가지고 집이 600개 있어요. 뭐 그런 분들도 봤는데 어쨌건 제가 봤던 여러 가지 모든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공한 사람 중 게으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만국병이며 게으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부지런하면요. 그 부지런함과 더불어 뭔가에 자기한테 페널티도 있고 부지런하지만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지런함으로 그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지런하다면 다른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그 부지런함으로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뒷말은 필요 없어요. 게으르면 뭐든 할 수 없고 부지런하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부지런하게 만드세요. 수험생이 됐던 합격 후 공무원이 됐던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도 행복할 수 없고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살면서 선생님의 가장 열정적이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이건 뭐 얘기하자면 길어. 이거 하면 눈물 나는 한 3시간짜리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어쨌건 저는 애당초 이제 은행 직원이었다가 그거 하다가 이제 저희 매형이 회계법인의 회계사여가지고 제가 은행 쪽에서 뭐 했겠어요.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뭐 예금 3%입니다 뭐 그랬겠어요. 대출 안 갚아서 사람 쫓아다니기 위해서 대출 받았겠지 이 등치에. 여신부에 있다 보니까는 이제 부동산 직업도 많이 하니까 이제 저희 매형이 회계법인을 확장하면서 회계사신데 이제 부동산 쪽 세제를 조금 확장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 가서 부동산 텍스 팀장으로 들어갔죠. 부동산 텍스 하다 보니까는 열심히 해서 나도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무 전문가가 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세무사, 회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무사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무사 공부 열심히 해서 세무사 땄어요. 세무사 따고 나서 어떻게 뭐 저는 그냥 이 세무 필드에서 돈 벌며 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6,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대학이란 사회도 또 하나의 힘든 사회예요. 어쨌건 제가 생각했던 교육의 목적과 본질과 조금 다른 모습들을 좀 많이 봐가지고 그래 역시 그냥 세무사는 바깥에서 세무하고 먹고 살아야지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 김성수 선생이 이제 강의를 좀 자기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같이 세법으로 좀 팀을 이루자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김성수 세무사 때문에 같이 이제 노량진으로 나오게 됐죠. 그전에도 강의는 뭐 수험 강의고 뭐고 다 했었는데 노량진에 나온 게 2011년도 7월 1일이었어요. 근데 2011년도 7월 1일에 노량진 처음 나와가지고 강의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갑자기 저는 이제 대학이라는 안정적 직장을 버리고 전임 교수였는데 사무실 오픈을 했어요. 사무실 오픈을 해서 사무실에서 당장 큰 수익이 나오지 않죠. 그때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 새끼들은 제 새끼들은 밥을 되게 많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연말쯤에 공무원 조금 모집 인원이 좀 늘까 그랬더니 갑자기 2011년도 12월에 공무원 시험 세법이 선택으로 바뀌었어요. 와, 이거 딱 굶어 죽기 딱 좋은 이제 그런 포지션이 된 거죠. 대학 교수로서 안정적인 급여가 나오다가 그게 끊기고 이제 사무실을 인수하긴 했는데 거기선 당장 안정적 수입이 안 나오고 이제 학원에서 강의 좀 해보려고 나왔더니 세법이 선택이 됐는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밥을 더럽게 많이 먹는다. 와, 절망적이죠. 그래서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든 간에 뭐 저희 집안의 가장이었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무너지기 딱 좋은 아주 음산한 냄새가 나가지고 저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저는 그때부터 뭐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로 맹렬하게 살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큼 최선을 다했는지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간혹 가다가 몇 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라고 하죠. 근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상태다.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다. 저는요,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1년도 7월 1일부터 2013년도 2월 달까지 그때 한 1년 반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성과도 많이 얻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는 지금도 2011년도 7월 1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도 10번을 돌아가라 그래도 저는 제 인생에서의 2011년 7월 1일보다 난 더 잘할 자신 없다. 나는 눈꼽만큼도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그때보다 눈꼽만큼도 더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전 정말 그때 제 모든 걸 다 했고 그때가 나한테 100번이 돌아오더라도 난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능성도 없다. 그만큼 전 그때 모든 피와 뼈를 다 발라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즉 저에게 최선이라는 것은 다시 그때 그 시점으로 100번을 돌아가도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상태.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힘들었어요. 얼마큼 힘들었는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거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을 돌아봤을 때 오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었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뭐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만약에 매일매일 만든다면 공시 준비뿐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 못할 게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시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요것부터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 하나씩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완벽한 신체 갖기, 완벽한 얼굴 갖기. 아, 이건 뭐 당연하지. 이건 1초 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신체를 가져야 된다. 왜냐? 완벽한 얼굴은 갖고자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런데 완벽한 신체는 당연히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노력으로 완벽한 신체를 만든 자는 좀 그 완벽한 신체를 만들 때까지 그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사람은 다소 못생겨도 멋있어 보여. 근데 얼굴 반반한 친구들은 살면서 그 반반한 얼굴 때문에 본인이 별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것들이 꽤 많다. 그렇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데 노력을 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얼굴 외에는 별로 가진 게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일단 예쁘고 잘생기더라도 능력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많은데
일단 만약에 동일한 조건에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일단 별로 신뢰하지 않아. 왜? 아니 내가 보기에도 잘생겼는데 지들이 거울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 자기애가 엄청 강하겠죠?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지가 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어쨌건 저는 완전한 신체를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한 사람이 삶도 더 오래 살 것이고 반반한 얼굴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충실한 자기 노력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도 망설이지 않고 완벽한 신체를 가져야 된다. 성형수술? 이 성형수술 내가 또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성형수술은요 이거 뭐냐면 그냥 비닐 위에 빵꾸 나서 그냥 손을 막는 거라고 보시면 돼. 그 빵꾸난 비닐 막고 나면 저쪽에 또 빵꾸 나. 그럼 또 막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물럭주물럭 걸어가지고 이 왜곡된 내 얼굴을 잡았다고 쳐. 그럼 나이가 먹어가면서 계속 변형되거든. 그때마다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잡다 보면요. 나중에 그 모 탤런트들 같은 이상한 이제 괴물 같은 모습이 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얼굴이 예뻐지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쁜 얼굴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 나이에 맞는 얼굴을 가지려고 해라. 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삶에 맞는 얼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멋있게 늙으려고 그래야지 늙어도 예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신 육체와 이런 피부에 상처 주려고 하지 말고 어쨌건 내 나이에 걸맞는 것을 가지고 내 나이에 걸맞는 노력을 하고 내 나이에 걸맞는 주름살을 예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봐요. 자, 그 얘기 또 나중에 할 말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성형과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매년 같은 과목을 가르치시는데 또 새해가 오면 리셋하여 다시 한번 같은 것을 가르치시는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요. 저 같으면 지루할 것 같거든요. 몇 년째 같은 과목을 가르치시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을 잘 안 해본 사람인 것 같은데 세법은요 매년 더럽게 바뀌어가지고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매년 개정된 세법이 진짜 세법 연초에 전 1, 2, 3월 달에 거의 죽어요. 1, 2, 3월 달에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의 개정에 대한 내용과 개정 교재 작업과 개정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강의와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지루하기는요. 오히려 기존의 A가 B로 바뀌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취지라든지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내 사무실과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검토하다 보면 또 다음 연도 연초돼가지고 또 바뀌어요. 지루할 틈이 전혀 없으니까 세법은 항상 다이나믹한 이제 그런 분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뭐 지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법이 아니라 어떤 일이더라도 매년 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지루하다. 사람은 이제 뭐 다람쥐라든지 이제 뭐 원숭이 이런 것들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같은 것들을 반복하더라도 그 반복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지루함을 느낀다기보다는 그 반복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 성장시키려고 그러고 무엇이든 향상시키려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개선시키려는 것이 본능적으로 가능한 생명체예요. 그래서 같은 것을 10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10번 반복한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것을 10년을 반복해서 이제는 그것을 어느 누구보다 마스터하고 장인으로서 누구보다 그것에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한 반복이 그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지루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직업은 바꿔야 되겠죠. 자, 세무사 세법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뭐 은행에서 일하다가 저희 매형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이벤트가 좀 돼가지고 회계법인으로 이전하면서 부동산 세법 만지면서 이렇게 찾게 됐는데 어쨌건 힘든 분야예요. 힘든 분야지만은 힘들고 매년 바뀌지만 힘들고 매년 바뀌어서 아무나 못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돈이 안 돼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해서 누가 나에게 현재 세법을 물어보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재 세법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현재 세법은 12년 전에는 원래 이 규정으로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한 10년 전쯤에 이 규정으로 사회 환경이 바뀌면서 그렇게 변화했다가 몇 년 전에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현 정권 하에서는 이렇게 유지됐다가 향후 이렇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세무사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많지 않겠죠. 그러면 이러한 금전과 관련된 이러한 전문적인 정보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동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의 미래 변동 가능성까지 제시할 수 있는 이 전문가 아무나 할 수 없죠.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고 금전적 부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성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세법이라는 것을 그러한 계기로 선택하게 됐지만 어쨌건 힘들어도 가치 있고 저에게는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에 상당히 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학창시절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셨나요? 자, 뭐 학창시절 때는 뭐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이라는 내가 선택한 이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싫을 때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었는데 그 질문은 이따가 뒤에 우리 카페에서 나온 질문과 조금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하신 방향대로 시험에 출제되었을 때 얼마나 짜릿하신지 궁금해요. 굉장히 짜릿했는데 이제는 뭐 항상 그런데 뭐 짜릿할 게 뭐 있습니까? 재수 없죠? 자, 어쨌든 뭐 세법이라는 부분 출제자들이 아무리 꺼내더라도 뭐 못 맞히게 되면 못 맞히는 거고요. 거의 95%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짜릿함에 둔감해졌다. 믿고 따라오셔라. 자, 나중에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뭐 여행. 글쎄, 우리 가족들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뭐 자연인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안성에다가 땅을 좀 사놨어요. 안성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안성에서 과수원할 겁니다. 뭐 집사람은 흙만 지기 싫다 그래가지고 안 온다고 하는데 안성에서 과수원을 해서 애당초 저는 이제 배농사를 지었어요. 배농사. 그래서 내 손으로 지은 맛있는 달고 아주 그냥 그 물 많은 배를 만들어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사랑하는 뭐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제자들, 내 선후배들에게 매년마다 내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맛있는 배를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과수원하고 있는 우리 거래처 형님 그러는 거야. 배농사는 망해. 아니 저는 뭐 그걸로 컷도 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 손으로 지은 농작물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러는 건데요. 했더니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농작물을 주더라도 돈을 벌고 좀 더 줄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배는 흉년 한 번 나면 거지가 된대요. 근데 이 감농사를 지어요. 감농사. 왜냐면 감농사는요. 감 농사 져서 잘 팔리면 좋은데 감이 좀 잘못되잖아요. 그럼 말려가지고 곶감을 만들면 된대. 그러니까 감농사는 실패가 없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감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 제 사무실 건물주하고 제가 친해요. 그래서 제 사무실 건물주가 맨날 옥상에 뭐 훔쳐온 거 갖다 놓고서 눈치를 보고 항상 옥상 올라가고 내려왔다 막 그러는데 나중에 그 양반 뭐 하나 물어봤더니 옥상에서 난을 키우고 있는 거야, 난을. 그래서 그 양반이 난 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서 알고 보니까. 근데 난을 키우는데 이 난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가진 그 부분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뭐 이제 관리하고 뿌리 하나를 어떻게 뭐 전복을 시키면 뿌리가 두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농협 무슨 뭐 경매에 난을 내놓고 이러면 뭐 얼마에 팔리고 이런다는데 나한테 왜 과소를 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농사를 내려면 난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현재까지는 감 농사를 지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매년 감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난 농사를 지게 되면은 나이 먹어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난을 보내줄 수 없으니까 어쨌건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어쨌건 저는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땅에서 좀 몸쓰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노후를 좀 보내는 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가장 즐거운 일이다 생각이 되고 몸쓰면서 내가 만들어낸 내 결과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었고 안성을 택한 이유는요. 제주도가 좋아도 너무 멀어. 이 애새끼들이 안 찾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있으면 너무 가까워. 애들이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 거리인데 또 찾아오려면 크게 멀지 않은 그 장소가 이제 평택 안성쯤으로 잡았는데 평택은 땅값이 좀 비싸가지고 이제 안성에서 일단은 과수원을 할 그런 생각으로 은퇴 후의 삶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인생 맛집을 추천해 주신다면 뭐 세상에 뭐 비싸면 다 맛있어요. 맛집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누가 어디가 제일 맛있냐라고 물어보면 딱 한 군데 말한다 했습니다. 이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만든 모토로 콩을 갈아가지고 콩국수를 한 집이 있어요. 이 시청역 근처에 이제 진주회관이라는 집이 있어요. 그 진주회관이라는 집이 있는데 뭐 조금 허름한 1층밖에 없는 그 건물에서 콩국수를 파시는데 그 콩국수 팔아가지고 명동에다 빌딩을 사신 이제 그런 입지전적인 분이에요. 나사 미 항공 우주국에서 만든 모토로 콩 간다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검색해보세요 네이버. 그래서 그 사람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TV 방송에서 미 항공 우주국에서 만든 모토로 간 콩국수 왔더니 농담도 잘하신다고 그런데 진짜야. 그래서 어쨌건 왜 그렇게 된지는 이제 네이버 찾아보고 보시고 진짜 거기 콩국수는 다른 콩국수와 그 아예 종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주 맛있는 이제 그런 음식이어서 어쨌건 누가 동종 음식의 최고봉이 어떤 게 제일 좋으냐? 진주회관의 콩국수. 동종 음식의 최고봉입니다. 2등이 없는 최고봉. 자, 나머지 뭐 제 머릿속에는 온통 우리나라에 있는 맛집의 지도로 얼룩져 있지만 뭐 시간상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맛집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 시간을 나중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긴장 푸는 방법이나 시험 불안감 해소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자, 요거 이따가 질문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긴장과 불안감에 대해서 이따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운전하실 때 노래 틀어놓고 부르시나요? 진욱쌤의 예창곡은 뭐 제가 이래 뭐 예전에 뭐 유도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좀 약간 투박해 보여도 제가 음악까지만이거든요, 우리가 또. 내가 또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면 보기 쉬워가지고 다음날 가기가 힘들어서 내가 노래방을 안 간 지가 오래됐더니 이제 좀 실력이 줄었겠지, 불러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졸음운전이 좀 심해가지고 잠을 참 안 자는 스타일인데 운전만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30분 이상 운전하기가 힘들어. 잠이 나도 와가지고. 그럼 잠 깨는 방법은 막 허벅지도 꽂고 막 따기도 때리고 막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제가 이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복면가왕 프로그램의 그 음악을 이제 틀어놓고 거기서 나온 노래를 좀 큰 소리로 따라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좀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죠. 뭐 음악을 좋아해서 막 운전할 때 흥얼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잠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노래를 부르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저 스스로 나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때는 뭐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나 좀 괜찮은데 나 좀 괜찮은데라기보다도 아 내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살다 보면은 많은 유혹에 빠질 겁니다. 많은 유혹. 그 유혹이 왜 유혹이야? 달콤하니까 유혹이겠죠. 근데 그 달콤함을 선택하는 순간 뭔가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굉장히 금전적으로 큰 유혹들, 굉장히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큰 유혹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이다. 나는 우리 세파르타 여러분들의 선생이다. 난 세파르타 여러분들의 세버지다. 이런 내가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은 내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판단해서 그런 유혹을 과감히 물리쳤을 때 내가 그 물리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 제안을 왜 거절하지? 라는 표정을 주면서 나를 이해 못할 때 그때 내가 좀 괜찮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 5천년 전으로의 과거 여행, 5천년 후로 미래 여행. 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저는 뭐 정말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난 그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1초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어요. 미래는 모르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 여행을 앞으로도 뒤로도 가고 싶지 않다. 제가 제자들을 바라보며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선생님 하길 잘했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많으신가요? 자, 이것들도 뭐 몇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제가 뭐 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인간들 그 세금 줄여주는 경우도 많고 세무 공무원과 납세 의무자 사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많고 한데 어쨌건 제가 뭐 항상 말하잖아요.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먹었어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가리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은 제가 너무 바람직한 사람 같고 뭐랄까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왜 행복을 많이 느끼냐면 세상에 내가 10만큼 노력했을 때 그 노력이 10만큼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별로 없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세무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나보다 노력을 조금 덜 하는 놈이 술을 잘 먹거나 뇌물을 먹이면 그게 통하는 세상. 응?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노력을 하더라도 진실되지 않은 애들이 더 큰 성과를 얻어가는 세상. 내가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해도 상대방은 나를 돈으로 보는 세상.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반응은 정말로 제가 10의 정성을 쏟으면 여러분들은 10을 받아들여요. 제가 20의 정성을 쏟으면 여러분들은 20 이상으로 저한테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는
어떤 금전적 관계도 아니고 서로 막 속여가지고 이익을 봐야 되는 관계도 아니고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와, 내가 선생님이 되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학원에서 강사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학원 강의를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거지만 아무리 그렇게 삭막한 형식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제자고 저는 여러분들의 세법 선생입니다. 세버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제가 바르게 마음먹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 아이들, 제 동생들, 제 가족들 인생처럼 정말로 정성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바뀌어나가는 모습, 정말로 부지런하지 않았던 아이가 부지런해지는 모습, 굳이 합격은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에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애가 능동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세법이라는 것은 1도 이해 못하고 그냥 암기만 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저한테 따끔하게 혼나고 나서부터는 좀 진도가 늦더라도 이해를 해가면서 열심히 해서 세무공무원이 되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그냥 옆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정성 들이는 무언가가 정말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모습은 정말로 어떤 노력이 이렇게 내 눈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행복함을 많이 느끼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강의라는 것을 절대로 손 놓기가 좀 힘든 이제 그런 좀 마약 같은 그런 이제 요소들이 좀 있죠. 어쨌건 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저 혼자 나 잘 가르치지 이 개념이어야 제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목적물은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그런 성취감이라든지 행복감을 주는 이제 그런 대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잘해주세요. 알겠죠? 자, 20문 20답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질문들. 자, 어쨌건 우리 카페 질문에서 지금 몇 개가 올라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까 한 3시쯤 사무실 들어가서 쭉 한번 훑어봤어요. 쭉 한번 훑어봤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답변을 드려볼게요.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조금 확대 좀 시켜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보이는 거죠 지금? 자, 라이브 현재 올인원 2회도 끝내고 텍스노트와 기초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감이 조금 잡히는 느낌입니다. 세법과 회계학에 공부 대부분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12월까지 꾸준히 투자할지 아니면 점점 국어, 영어, 한국사 시간을 늘려갈지 고민이다. 자, 그리고 복습 방법. 자, 이런 내용 물어보셨는데 자, 일단 제가 이번 주에 OX하고 이제 스피드 기술을 개강했어요. OX하고 스피드 기술 개강하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수험생에게 4월에 시험 일정을 두고 있는 구급공무원 수험생들에게 11월과 12월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게 왜 대단히 중요한 기간이냐면 내년 1월 달부터는 1, 2, 3월 정말로 본격적인 레이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본격적인 레이스를 5과목 들고 달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5과목 중에서 어떤 한두 과목이 전체적 밸런스에서 무너져가지고 조금 약한 과목들을 존재한다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달려갈 수 없어요. 걔네를 챙기느라고. 그리고 그 급한 시기에 약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를 챙기다 보면요. 멀쩡했던 애들도 다시 약해지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멘탈 무너지고 나면 4월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11월, 12월 말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과목을 90점, 95점 만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5과목 중 어떤 한 과목이 낮아 있는 상태다. 그러면 5과목 평균 80점 이하로는 어떠한 점수도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80점이라는 것은 내년 시험장 들어가서 80점이지 어떻게 알아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체감하고 있는 실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체감하고 있는 실력이 전체적인 5과목들이 80점 수준에서 노력의 성과가 나오도록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어떤 곳은 내가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해서 이만큼 잘하는데 한국사가 뭐 안 된다든지 회계가 안 돼가지고 얘들은 지금 5,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내년 1월을 맞이하면 여러분들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1, 2, 3월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멘탈이 못 견뎌요, 그 상황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90점, 80점짜리가 없더라도 모든 과목이 70점이라 할지라도 5과목의 밸런스를 완전하게 맞춰서 어쨌건 최소한 문제풀이에 대한 이해도까지는 5과목에 대한 투입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준비가 무조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법만 열심히 하라고 안 그러잖아. 세법을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영어가 상당히 항상 약한 수준이다. 회계학 문제풀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걱정이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다가 시간 투입을 조금 더 해서 12월 말 현재는 여러분들의 5과목이 반드시 밸런스가 맞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목숨 걸고 12월 말까지 그걸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균등하게 맞춰진 5개의 통을 들고 1월 달부터 4월 8일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복습 방법. 복습 방법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동안 공부 많이 해왔잖아요. 많이 해온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 모두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해봤을 때 시간이 뭐 대단히 많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별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조금 변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건 지금부터 해야 될 모든 여러분들의 문제풀이들은 항상 필단화가 기본적 예습 강의로 깔아두는 것을 본인이 특별한 신념이 없다 그러면 그걸 그냥 기본으로 하라 그랬어요. 문제 풀기 전에는 반드시 문제풀이에 대한 이론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한국사, 국어, 영어에 항상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십수년간 알고 있던 것들이잖아. 십수년간 알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 풀다 틀려서 답을 보면 이게 왜 그런지 알겠죠. 하지만 세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근데 문제 푸다 틀리면 문제 해설을 보고 이 내용을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정리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므로써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세법의 반복 과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세법에서의 문제풀이는 그것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던 것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점검 과정으로서의 테스트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달콤한 유자 씨처럼 뭐 공부하고 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키보드 타이핑 쳐가지고선 복습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방법도 그것이 만약에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방법을 하고 있다지만 그러한 정리도 어쨌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기억과 내 촉감과 내 시각과 이런 것들을 자각하면서 내고시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내가 공부하고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시사하고 있는 해당 규정을 아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묻고 있는 해당 규정에 대한 내 지식이 클리어하냐 이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가지고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법률 공부의 가장 베이직한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뭐 힘들다는 것은 뭐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힘든 건 뭐 추상적이지. 그리고 원래 인생살이가 원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짬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은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이 힘든 시기에 대해서 전 두 가지의 판단을 합니다. 두 가지의 판단이 뭐냐면 이 힘든 것을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 힘든 상황을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 4월 8일이 너무 빨라서 괴로워. 4월 20일이면 좋겠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세법 과목이 너무 어려워. 그럼 여러분들 능력으로 세법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서는 모든 생활 활동 자체가 불편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세법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힘들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정리하면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복잡해가지고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사방에 전화가 와.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뭐 외국에서 폭탄 날라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내가 통제 가능한 것인지 통제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를 전 구분해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목숨 걸고 내가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하려고 최선의 실행력을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내가 이건 노력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뭘 길러야 돼? 그때부터 이 지저분하고 힘들고 이 더러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맷집을 키워야 돼. 그래서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지속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지고 맷집을 가지든가 아니면 이것은 내가 잘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맹렬한 실행력을 보이거나 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버티거나 해결하거나.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주저앉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 판단한 후 그에 따라서 맷집을 볼 건지 적극적 실행력을 볼 건지 이런 생각으로 전 살아왔어요. 뭐 그런 것들도 그렇게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에 대한 기본 컨셉 하에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버티고 열심히 실행하면
그렇지 않고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친구는 제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그 선물을 줄 거예요. 무직 오와 세무직. 아이디가 너무 센스 넘쳐. 이제 우리는 이제 무직이 될 거냐, 세무직이 될 거냐의 경계선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라서 아주 마음에 와닿는 아이디예요. 무조건 일단 상품을 드릴게요. 우리 무직 오와 세무직 학생한테는 제가 2023년도 개정세법이 반영된 다이어트 세법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아이디. 자, 어쨌든 11월 말 12월 초까지 올인원 완강을 하고 기초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일정에 맞춰서 완강하려는 생각 때문인지 강의 복습이 부족하게 느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12월까지 올인원을 충분히 공부한 후 1월부터 기출을 수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려워하는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부분들은 2월에 기출문제를 접할 것 같은데 그때 해도 괜찮을까요? 아주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그때 지금 늦은 거지. 어쨌건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5, 6월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 7, 8월부터 시작한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이미 9, 10월 정도까지는 이론 수업이 마무리가 다 되고 그 이론을 기초로 해서 11, 12월 달에 기출문제를 푼 다음에 1월 달에 객관식으로 들어가서 객관식 돌리고 그 동형모의사 보고 OX법 돌리고 나면 거의 5, 6회독 정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무직 5와 세무직 학생은 이제 12월 지금 무조건 동영상들을 막 걸려가지고 진도 뺀 다음에 기출을 보려고 그랬더니 모르는 채로 영상만 듣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는 채로 영상만 돌려봤자 소용이 없다. 침착하게 12월 말까지 올인원을 완강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라 했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본인도 느낀 거죠. 근데 12월 말까지 올인원을 완강하게 되면 그럼 1, 2월 달에 객관식을 안 듣고 기출을 들어야 되는데 1, 2월 달에 또 기출을 듣는다 그러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법 진행하고 나서 본인이 제일 어려워하는 법인세 소득세를 2월에나 듣게 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건데? 안 괜찮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라고 모르겠지만 안 괜찮아도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올해 5월 달부터 세법을 시작했었던 거야.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지.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그건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면 무조건 진도를 빼가지고 해야 될 커리들을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법은 일단 알고 봐야 돼. 풀고 보는 게 아니라 세법은 무조건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무조건 올인원 1, 2단계 마무리하고 그리고 1, 2월 달에 2월 달에 법인세를 하든 소득세를 하든 1, 2월 달에 기출문제 최대한 완강을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동형 모의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리뷰를 하되 기출이 끝나고 나면 기출에 대해서 2, 3회도 정도 혼자 풀어가면서 내가 수업 들어가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계속 피드백 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OX 최종전에 보고 나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붙으면 땡큐, 못 붙으면 못 붙은 원인이 있었겠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늦게 시작했거나 남들보다 투입이 적었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학습에 대한 몰입도가 적었거나 그래서 합격하면 좋고 아니면 나를 합격하지 못하게 했던 요소들을 잘 분석해서 그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내 페널티를 줄여가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언젠가 조기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그래도 괜찮으면 누가 5월 달에 시작해요. 안 괜찮지. 근데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안 괜찮으면 어떡하느냐.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건데.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서 이 방법이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갖던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여러 가지의 배수진을 치던 해서 눈앞에 있는 방법에 의심과 그 불안함을 갖지 말고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밀어붙인 결과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이제부터는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니야. 괜찮지 않아도 해야 될 시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전달해드린 커리큘럼처럼 12월 말까지 올인원 1, 2단계를 완전하게 최대한 시간 투입해가지고 소화시키고 그러면서 1, 2월 기출문제, 3월 동형모의고사 OX 최종정리 후에 시험을 보는 걸로 그 커리에 최선을 다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목숨 걸고 투입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다. 안 괜찮아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필단화랑 기출 끝나고 OX 강의 들어갈 때는 복습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건 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문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문제 풀지 말고 이론 정리 완전하게 하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서 예습을 하고 하고 오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예습을 잘 정확히 안 하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건 필드나 이론 요약 강의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모든 문제풀이 강의 이전에 이 필드나 이론 요약 강의를 문제풀이 강의의 예습 강의로 듣고 이 예습 강의로 듣고 나니까 이 문제풀이 강의는 이 필드나 이론 요약에 또 복습 강의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간에 상승 효과가 있도록 필드나 이론 요약 강의는 모든 문제풀이 앞선 예습 강의로 듣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듣겠죠. 수업을 들으면 OX 문제 지문 하나하나 다 풀겠죠. 다 풀고 나면 이제 집에 가서 내가 풀었던 지문들을 한 번씩 더 보면서 지금도 잘 풀리고 이해가 되는지 보겠죠. 근데 보다가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그럼 안 되는 부분 잘 보면서 왜 안 되는지 다시 이론 부분으로 와서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해결하면 되겠죠. 이 과정이에요. 결과적으로 세법은 몰랐던 규정을 원규에 찾아가서 아는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 아는 규정을 다르게 만들더라도 틀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의 반복이다. 그래서 복습 방법, 무슨 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결과적으로 나를 틀리게 했던 해당 조문의 원규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문제는 다시는 틀리지 않게 하지 않는 이런 피드백의 반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점에 세법에 관하여 수험생은 반드시 이것만은 해야 한다는 점이 궁금합니다. 내가 뭐 수험과 관련해서 뿐 아니라 내가 좀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 싫어하는 말.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말 되게 싫어해. 아니 세상에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어딨어. 요번에 이거 투자만 하면 100%야. 그런 말 정말 싫은 거죠. 근데 이건 조금 다른 뉘앙스긴 하지만 이것만은 해야 된다. 이것만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딴 건 못해도 이것만 하면 그래도 뭔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난 그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가 있어. 이것만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일단 수험생이 지금 시점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첫 번째 세법 관련해서는 이론적으로 체계로 접히지 않으면서 문제만 풀어내는 거. 이거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카페에다가 질문 들어오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정말로 와, 이 질문은 기본서를 펼치기만 해도 답이 있는 질문인데 답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질문했다는 얘기는 관련된 이론들은 대충 공부한 다음에 문제 푸는데 지금 현황이 돼가지고서는 문제 풀고 맞고 한 것들 조금 암기해가지고 시험에 요 질문이 그대로 나오면 맞추겠다라는 심사안에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방식으로는 세법은 절대로 공부를 잘 수가 없습니다. 세법에서 다시 말하지만 시험장에서 푸는 문제 외에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푸는 문제들은 그 문제 푸는 목적이 맞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맞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얘는 내가 공부한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했나라는 검증 절차일 뿐이야. 건강검진. 건강검진으로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것은 이 문제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것이 내 목적과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론이 부실한데 문제 풀어내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환경 변화시키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뭐 애인을 만나든가 헤어지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 하던 거 하지 말고 공부 장소 바꾸지 말고 이런 것들. 이런 환경 변화시키는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거 불규칙하게 만드는 거. 나는 새벽에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서너 시까지 공부한 다음에 한 서너 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아침 강의 들어. 아침 강의 내내 줘라. 그러고 나서 눈 떠보면 이제 밥 먹을 때 또 말짱해. 말짱해 밥 먹고 나면 오후 수업 때 또 줘라. 그러다가 하루 종일 조니까는 이제 저녁 시간에 엎드려 자겠지. 엎드려 자가지고 완전 숙면을 취하고 나니까는 밤에 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잠이 와. 또 새벽에 뜬 눈으로 있다가 이렇게 뜬 눈으로 있으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도 새벽에 조용하게 공부가 잘 돼. 역시 난 새벽형이다. 이러면서 이거 반복하다가 나중에 시험장에서 조는 거야. 그러니 지금 수험생으로서 그나마 20점이라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규칙한 수면과 기상과 식사 이런 것들은 진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에 잠자고 항상 식사하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내 신체가 나의 불규칙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수험생에게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가면서 이것만 하면 된다라든지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현혹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하나만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제해가면서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갖춰나가는 그런 밸런스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진로 관련된 문제인데 공무원 중에 국세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는 직렬이다 보니까 타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들었습니다. 재취업을 어떤 곳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자,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하고요.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좀 아니야. 그런데 재취업을 뭐 은행도 갈 수 있고 대기업도 갈 수 있고 뭐 우리 같은 세무법인에서도 세무 공무원들 인재를 모집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재취업을 어떤 곳으로 할 수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네가 누구냐. 어? 네가 누구냐.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세무직 공무원 10년 지나면 누구나 이렇게 얻어들이느냐? 안 그래요. 세무직 공무원 10년 차 안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욕심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세무직 공무원 20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 섞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 세무직 공무원이면 나중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경로를 생각하기 전에 세무직 공무원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이 세상 모두가 요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세요. 세무직 공무원이면 어디로 재취업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경로가 어디냐를 생각하지 말고 세무직 공무원 10년 차를 어떻게 보내면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있는 인재가 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려고 기웃기웃 거리는 세무공무원은 생각해보세요. 내가 세무직 공무를 하면 다른 이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점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이 공직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제대로 안 하겠지. 나는 공직에 쓸 몸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 월급 받으면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데 재취업할 생각에 공직 생활을 훌륭하지 못한 공직자가 되겠죠. 그럼 그 훌륭하지 못한 공직자를 누가 되는 거야? 10년 차든 20년 차든. 여러분들이 일단 공직에 들어갔으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앞에 있는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지면을 최선을 다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마스터 정신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굳이 이런 기대, 이런 기웃거리 없더라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선후관계가 좀 잘못된 그런 욕구고요, 얘는. 그런데 뭐 다 궁금하대. 다 그 욕구야. 세법 기출회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사나 다른 암기 과목처럼 선지율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100번도 더 말해서 100번도 한국사, 영어, 국어, 세법 공부 방법과 완전히 달라야 되는 공부 방법들이고요. 세법의 기출회독은 내가 이 문제를 또 풀었을 때 맞출 수 있는가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내가 문제 풀고 수업 듣고 틀린 부분들 이론가 가지고 보완한 다음에 이제 다시 기출 풀겠죠. 그러면 기출 풀 때 그냥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 풀다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게 여전히 어려웠다 그러면 표시해두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오답 노트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반복해서 틀린 것들을 짚어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치료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회독은 내년 시험이 4월 8일이다 보니까 1월 달에 세법 개정되고 나가지고 기출을 보든 객관식을 보든 간에 회독하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1회독 때 저와 같이 문제 풀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 2회독부터는 기출이든 객관식이든 어떻게 푸냐면 짝수번 풀어, 짝수번만. 짝수번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홀수번 풀고 그리고 짝수번 풀고 홀수번 풀면서 내가 잘 모르겠거나 한 번 더 봐야 되겠거나 중요하겠거나 라는 것들에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표시된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독하고 나서 시험장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좀 많은 회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짝수번, 홀수번 그렇게 풀어나가는 반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선지별로 하는 그런 개념은 없고요. 무조건 문제를 풀면서 회독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법은. 때로는 시간이 더 부족하다. 그러면은 3번 3의 배수로 풀어도 괜찮고요. 4의 배수로 풀어도 돼. 어쨌건 간에 회독이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서 반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국기법만 미친 듯이 파고들지 말라는 얘기야. 자, 가장 기억에 남는 합격생들 굉장히 많죠. 이거 기억에 남는 합격생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코끝이 찡하고 가슴이 먹먹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자기가 몸이 아파 공부를 하는데 30분에 한 번씩 뇌 쪽 질환이 있어가지고 30분에 한 번씩 전기 오는 정도의 충격으로 뇌가 찌릿찌릿해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오래 살지 안 살지도 불확실해. 그런데 이 친구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좀 종교를 가지면서
자기도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30분마다 전기적 자극이 오는 그런 아주 희귀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랬어요, 그 친구가. 그러면 30분씩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 30분씩 공부해가지고요. 5년 공부해서 세무직 공무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가지고 지금은 30분이 아니라 3시간 한 번씩 찌릿찌릿 하대. 어쨌거나 그 친구 그렇게 이악 물고서는 수업을 듣는데 내가 앞에서 막 수업을 하다 보면 저쪽에 그 다른 친구한테 방해가 될까봐 맨 끝에 뒤에 앉아. 그러면서 내가 강의할 때 저쪽에서 이러고 있어. 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저 친구는 30분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거 참아가면서 30분씩 공부해가지고 5년 공부해가지고 붙었어요. 여러분들 아프지도 않은데 뭐 하고 싶은 게 많고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 정말 그 친구한테는 사치인 거지. 머리에 전기만 안 오더라도 그 친구는 1년 안에 붙었겠지. 근데 그게 힘들더라도 30분씩 공부해가지고 5년 동안 합격한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간암 말기 판정 받으셔가지고 3개월 안에 돌아가신다라는 의사말을 들은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세무사점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세무사도 지금 뭐 올해까지는 세무사도 강의를 했었는데 세무사 제자였어. 세무사 제자였는데 세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 정도 걸리니까 아버지가 당장 3, 4개월로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길면 5,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3, 4개월 안에도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여전히 세무사 수험생으로서 출입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드린 상태로 아버지를 떠나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걱정하지 마시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친구가 세무사 포기하고 구급 공무원으로 준비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울면서 공부했어요. 아버지 돌아가기 전에 합격해서 아버지에게 합격한 모습을 가시기 전에 든든하게 보여드리고 걱정 없이 가시게 하려고 그 친구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좀 일찍 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4월에 우리 시험인데 아버지가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 정말로 많이 슬펐는데 그래도 이 악물어 가지고 세무사에서 공무원으로 바꾼 지 7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구급공무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 합격증 들고 이제 아버지 성명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쨌건 뭐 간절함이든 어떤 몰입감이든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명감이라는 걸 가져야 돼요. 내가 그냥 편의점에서 커피 고르듯이 구급 세무직 공무원 해볼까? 이런 사람들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어떤 모티브에 의해서라도 내가 적어도 내 인생을 이 세무직 공무원에 걸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나는 돼야 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갈 길 가야지 여기 들여다보고 저기 들여다보고 했다가 힘들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나약함만 자꾸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되면 정말로 뭐 세무 공무원이 됐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인생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악물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은 게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 세무 공무원에 성공하고 이후에 모든 것에서도 아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공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짜릉이, 우리 짜릉이는 합격생인데 넌 여기 왜 들어왔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빠른 시간에 합격한 우리 그 현직 세무 공무원이고요, 짜릉이. 자, 그다음에 남반장. 성격도 걱정도 많고 사소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잡생각 떨치는 방법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세무사 준비했을 때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오늘은 빼빼로 데이니까 쓴소리보단 단소리를 많이 해주세요. 단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져요? 우리 초콜릿처럼 달콤한 단소리 나는 그건데 다크 초콜릿인데 자, 성격상 걱정도 많고 사소한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집중이 안 된다. 잡생각. 자, 잘 보세요. 이건 뭐 인생 선배로서 하는 얘기야. 불안함, 뭐 걱정, 잡생각 이런 것들. 이 불안함과 잡생각과 걱정이 왜 일어날까? 불안함과 잡생각과 걱정이 왜 일어나냐면 이게 미안하지만 내가 말을 막 해볼게. 무지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런 것이고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무서워서 그래. 그거는 예전에 종교라는 것들이 왜 생겼겠어요? 뭐 토템 신앙 같은 것들이 왜 생겼겠어? 원시 시대 때 하늘에 갑자기 빛이 막 치더니 물이 막 떨어지고 어떨 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얼어 죽을 것 같으면서 하늘에서 막 얼음이 떨어지고 이 원시 시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지막지한 시대 때 이 자연 변화에 대해서 어때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왜 어두워지는 건지, 왜 물이 떨어지는 건지, 왜 빛이 떨어지는 건지, 왜 땅이 갈라지는 건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은 무서운 거지.
무서우니까는 초자연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자들에게 착하게 살 테니까 우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데부터 토템이든 신앙이든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기댈 데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대기 시작한 이 원류가 뭐냐면 무지함이야. 만약에 그 원시 시대 때 원시인들이 번개가 치는 원리, 사계절이 바뀌는 원리, 지구와 달이 공전하면서 밤과 낮이 바뀌는 원리를 알았다면 얘네들이 당연히 응당 예상이라는 걸 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했겠지.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결과적으로 이 불안함과 걱정과 이런 집중력 저하와 이런 잡생각들은 전부 다 나의 무지함,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빈 종이에다 펼쳐놓고 편으로 뭔가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나한테 지금 복잡한 일이 발생했어요. 세무 공무원도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 납세자도 요구하는 게 있고 이 둘의 내용은 굉장히 다른데 우리 사무실 시스템은 한계가 있고 막 이래.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여기다 끌적거리는 건 뭐냐면 항상 난 뭘 끌적거리냐면 최악의 상황을 끌적거려요. 이래서 직원이 담당 세무공무원 못 버티고 퇴사하는 경우 담당 세무공무원이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못 참고 조사 결정 때려가지고 최고액을 때려 맞을 때 최고액의 경쟁금액의 가능성 그리고 거래처가 결과적으로 이 중간 다리의 조절이 힘들어가지고 거래처를 우리에서 다른 데로 바꾸는 경우들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봅니다. 그럼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보고 나면 결과적으로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는 6가지였고 그 6가지가 모두 최악이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어.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최악의 상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본 다음에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런데 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6가지 상황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난 한 번도 6가지 중 2개 이상이 최악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현안에 있는 문제들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 구체화된 문제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것보다 다 나은 일들이야. 그런데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난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쓸데없이 불안해하거나 심란해하거나 잡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떨어지면 어떻게 다시 공부하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떨어질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붙으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고 내일서 다시 한번 방황의 뭐 기로에 서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도 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과정들은 전부 다 승부이며 게임이며 결전들이다. 그러면 승부이며 게임이며 결전이 이게 왜 재밌고 이게 왜 짜릿하고 여기서 왜 얻어지는 게 많은 줄 알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얻은 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러한 게임과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라는 것을 도전하는데 이게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면 A를 향해서 노력을 하다가 A를 향해서 노력하다가 이게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의 플랜 B를 항상 마음에 둬야지. 그리고 플랜 B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플랜 C를 마음에 계획해둬야지. 그리고 나서 A를 맹렬하게 노력하는 자와 플랜 B와 C가 없이 그냥 낭떠러지 떨어지는 기분으로 A 막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자와 차이가 뭐냐면 그러한 잡생각과 걱정과 불안함이에요. 따라서 우리 남반장은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알아요. 질문의 수준도 높고 다른 친구들 답변도 잘 해주고 굉장히 어떤 인성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남반장은 우리 그런 노력 때문에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불안만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구체적 생각, 구체적 상황에 대한 플랜 B가 안 됐을 때의 플랜 C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없이 그냥 하나만 바라보고 노력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굉장히 일직선적인 그러한 불확실성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불편하고 집중이 안 되고 떨어지면 어떡하냐라는 불안감에 자꾸 사소한 잡생각들이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걸 다 해. 플랜 B, 플랜 C. 내 인생에는 플랜 Z까지 있어. 그러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잘 되지 않은 것에 감정 섞지 말고 그 다음에 즉각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거리를 만들 수 있는 플랜 B, C, D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플랜 A에 집중해요. 그러면 플랜 A에 집중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요리가 실패하더라도 냉장고에 아직 재료가 남았으니까 이거 실패하면 저걸로 해서 우리 애들 밥 줘야지. 한번 이 요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다가 맛있게 나와요. 근데 이거 실패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하지? 야 이거 굶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뭔가 요리를 하면 이게 요리가 되겠어. 그러니 인생은 확실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어떻게 항상 완벽하게 성공을 합니까? 성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성공하지 않더라도 성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할 것들이 분명히 또 있다. 라는 자신감과 플랜 B, C, D들을 가지고 플랜 A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세요. 안 되면 B로 가면 돼. 안 되면 B로 가면 되는 거니까 A가 안 되면 초조해하거나 안달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소리 해달라 그랬는데 쓴소리 같다. 현재 필단화 기출 이해독 완료 후 혼자서 이해독 들어가고 있고 지문들을 쭉 훑다 보면 조문에 대한 취지와 예시가 잘 떠오르는 질문을 가면 기본서를 같이 봐도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이 많이 있다. 하말 이 한 질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말의 질문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어렵고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일단 이해보다는 지문을 외우는 식으로 넘어가고 나중에 뭐 한다? 세법에서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지문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알겠죠? 세법은 이해가 안 되면 아예 그 부분을 그냥 던지고 가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를 뭐하러 해.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겠지만은 한 규정은 정말로 쉼표 하나 다르게 찍고 글자 하나 다르게 쓰고 받침만 없애더라도 맞고 틀린 지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그 단어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요건과 숫자 하나 바뀌어도 모든 게 맞고 틀리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암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뭐가 몇 퍼센트고 몇 퍼센트고 더 떠나가지고 이 규정이 왜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지문을 파악했을 때 이게 그러한 것들 중에 뭐와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틀렸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말이 지문을 쭉 훑다 보면 조문에 대한 취지와 예시가 잘 떠오르는 지문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기 힘든 지문들도 많이 있다는데 자, 많이 몇 개? 뭐 38개야? 86개야? 아니잖아요. 그냥 몇 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많네. 이것도 그냥 외우고 넘어가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항상 내가 얘기하죠. 아는 것도 구체화시키고 모르는 것도 구체화시켜요. 그래서 뭐가 좀 어렵고 모르는 게 많아 하지 마세요. 옆에다가 종이 갖다 놓고 무슨 뭐 태블릿도 좋고 모르는 지문이 나오잖아. 그럼 모르는 지문 이해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요 지문을 태블릿에다가 적으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회독하면서 지금 하말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다 적어 법별로 정리를 해가지고서 구체화 시켜보라고요. 그 구체화 시킨 게 100지문 될 것 같아? 절대로 안 돼. 세법 전번이 다 걸쳐가지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지문들을 아무리 옆에다 적어봤자 30개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하말은 그냥 몇 개 보다가 보니까 어려워서 야 이런 것들 외워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그 어려운 것들을 구체화해서 옆에다 적은 다음에 적은 목록을 냅두고 나머지만 공부하든 적히는 족족 나한테 질문을 하든 해서 이 적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라는 모르는 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암기만 한 다음에 그 다음 회독에서는 알겠지라는 그런 자세는 지금 시점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자, 저는 뭐 강의도 하고 세무사로서 일도 하시느라 거의 쉴 날이 없는데 항상 에너지가 뿜뿜하시고 삶의 원동력이 뭐냐? 항상 잠 못 주무시고 강의를 한다는데 잠을 푹 자고 인가 그러더니 저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뭐 어쨌건 그건 죄송합니다. 가르쳐드릴 수가 없어. 왜냐? 타고났어. 타고난 신체 조건이 지치지가 않아. 잠을 하루에 2시간만 자도 안 졸려. 그리고 체력이 방전되지가 않아요. 어쨌건 얘기했잖아요. 전 남들만큼 샤프하거나 남들만큼 아주 예쁜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믿을 수 없는 그 노동량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고 오랫동안 뭔가를 하더라도 체력이 좀 방전되지 않아서 이거는 뭐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없는데 근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일단은 좀 즐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무실도 짜증이 나고 강의하는 것도 학원 업무도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래서 사무실만 했다.
그러면 난 정말로 불행해졌을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사무실만 하다 보면은 실무에 묻히게 돼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실무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세금 적게 내려는 그런 알량한 술수라든지 그런 쪽으로 굉장히 하등하게 변해버리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강의하고 책을 쓰기 때문에 항상 1년 중 절반의 기간 정도는 내 머릿속에 법률 조문뿐 아니라 그 법률 조문의 조항이 몇 번인지까지도 머릿속에 있어. 다른 세무사들이 나보고 미쳤대. 야, 넌 그 시행령 36조 2항인 걸 뭐하러 외우고 앉아있니?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떡하냐고. 연초에 항상 그 세법 개정하면서 개정세법 빨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재 세무사로서도 현재 법령과 개정된 내용들의 상당히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규정에 의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세무 공무원들과도 그 이야기하고 얘기할 때도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완성된 법률 체계 하에서의 업무 집행과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신뢰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강의를 하면서 사무실 만약에 안 해. 우리 세무사 회계사들 중에서는 현업하지 않고 강의만 하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는 이 세법과 회계 강의에 실무를 하지 않고 세법과 회계 강의라는 것은 나는 죽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실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그렇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지 그것이 더 와닿지 않아요? 내가 수업 시간에 우리 납세자들 특정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했을 때 훨씬 더 그게 더 와닿지 않냐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도 실무가 많은 도움이 되고 실무도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도 내가 힘들거나 싫거나 미운 게 없어.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쨌건 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죠. 마치 첫째 딸 제가 낳았을 때 딸 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아들 두 번째 아들 나오니까 이거는 자식이 하나 있다가 자식이 둘 생기니까 두 배로 힘든 게 아니라 세 배로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식이 하나일 때는 엄마나 아빠 중 하나가 보면 되는데 자식이 둘이 되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는 누군가 봐야 되는 거니까 부부간의 어떠한 공간과 시간이 전혀 없게 되는 거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뭐 첫째와 둘째를 낳기 때문에 후회를 할까요? 이 둘을 낳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있고 첫째가 주는 행복이 있고 둘째가 주는 행복이 있고 첫째에게 나는 이런 아빠고 둘째에게 이런 아빠인데 내가 첫째와 둘 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고 괴로울까요? 안 그러지. 나에게 세무사와 여러분들을 강의하는 이 강의는 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 둘을 함께 하는데 피곤하다거나 지치거나 힘들다거나 그런 느낌은 뭐 전혀 들지 않습니다. 두 아이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답답하거나 이 한심할 때는 있지 여러분들이 사무실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아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막막할 때도 있긴 하지. 하지만 뭐 인생살이 그런 거 없는 게 세상에 어딨어. 어떻게 행복하기만 해. 다 모든 것은 좋은 게 있으면 스스로 안고 가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즐겁게 안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뭐 직장 생활하다가 세무법인 4년 근무하다가 이제 세무직 공무원에 들어오게 됐는데 몇 살이에요? 나이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대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걱정과 불안한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래요. 우리 알린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일어나는 게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밤에 잠을 자거나 뭐 이런 생리 현상들, 이런 생태적인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야 뭐 알람을 내놓고 안 일어나면 큰일 나고 그냥 일어나겠지. 근데 이게 또 잠이 든다는 것들, 숙면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수면이라든지 뭐 배설이라든지 신진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습관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침잠이 없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 세상에 없겠지. 그러니 지금부터 잠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반복시키면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하는 게 군발이들이잖아요. 이 군발이들 나와가지고 새벽에 놀자 그래도 이것들이 10시만 되면 자. 그냥 얘기하다가 자. 그리고 아침에 이 게으르던 인간들이 휴가 나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고 앉아있어 6시에. 이런 것들이 왜 그래? 군대에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이 생태 리듬을 그렇게 강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졸리고 춥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그냥 하려는 의지를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요. 반복을 통해 가지고 내 패턴을 그런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잠이 안 오더라도 12시에 눕고 무조건 일어나기 힘들더라도 6시에 일어나서 기어 나오고
이것을 힘들더라도 일정 기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의 생체적 습성이 나를 졸리지 않아도 자게 만들고 그 시간에 깨우기 일어나기 힘들어도 그 시간에 나를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생체적 현상들은 반드시 습관과 반복을 통해서 내 패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뭐 의지라든지 뭐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소리가 좀 작아요? 어떻게 해도 더 커져? 그럼 내가 큰 소리로 할게 이제부터 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얘기하는 건가? 뭐 지금 얘기인지 수업 시간에 동영상 강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큰 소리로 사운드 신경 쓰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보통 객사 강의가 1월 중순쯤 개강돼서 3월 초에 끝나는데요. 문풀 회독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풀 회독은 일단 수업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시간이 모자라요.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홀수번 한 번 돌고 짝수번 한 번 돌고 홀수번, 짝수번 돌리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 틀린 것도 오답노트 이런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별도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보여야 되는 시간적 페널티이기 때문에 어쨌건 1, 2월 달에 기출이든 객관식이든 본 수업 잘 돌리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홀수번 한 번, 짝수번 한 번 해서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 발췌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이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이가 질문한 거, 제가 이제 뭐 D100 또는 D50 정도 해가지고 시험 직전에 기상 인증 그 오픈 채팅방 하나 만들죠? 당연히 만들지 뭐. D100을 만드니까 조금 나도 일정이 조금 좀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 해가지고 D50대부터 우리 기상 인증방 만들 테니까 뭐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어쨌건 우리 오픈 채팅방에 많이 참여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다 같이 칼같이 맞춰가지고 아침마다 내가 이제 해주는 그런 쓴소리들 잘 들어가면서 하루의 의지를 좀 잘 되새겨서 남은 5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반복하는 거 우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또 할 거니까 이제 그 언제야 4월 8일로부터 D50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뭐 2월쯤 되겠죠 뭐 2월 달쯤에 D-Day 해가지고 공지하면 그때 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참여하면 내가 피곤한데 어쨌건 많이 참여하세요. 어쨌건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은 요구를 해줄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일정한 그래도 강제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자, 특강으로 올려주신 주제들을 한 번씩 듣고 관련 기출문제 풀고 내년에 올려주시는 특강을 듣는 것만으로만 마무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것으로만 마무리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것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잘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시점에 여력이 된다 그러면은 맹렬하게 듣지 말고 팔짱 끼고 그냥 이러한 특수한 부분이 있구나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개수법 반영되고 나면 2월 달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일요일마다 4주 일요일마다 요 특강 개수 진행할 거니까 그때 처음 들으면 이때 또 시간도 촉박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그래. 그런데 올해 12월이 되기 전까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요 특강들 그냥 편안하게 그렇구나 들어보면 그리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들어놓고 내년에 개정된 내용도 확인해서 그 확인 후에 곧바로 관련된 개정 반영된 문제 조금 풀어보면 충분히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맞출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와 세무사 업무를 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질 때가 많은데 뭐 이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체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비타민을 먹으면 살찔까봐 안 먹습니다. 타고나는 게 중요하다니까 미안하지만 다음 생에는 저처럼 훌륭한 체력을 타고나시고 그 다음에 강의와 세무 사업을 병행하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시는지 그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람을 느끼고요. 자, 그 다음에 의학 9급 합격하고 나서 고민될 일이긴 한데 그럼 9급 합격하고 나서 고민하세요. 더 욕심내서 7급을 할지 응? 아니 사람이 지금 먹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배고픈데 당장 일단은 국수를 먹기로 했는데 이 국수 먹고 나가지고서는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그거를 뭐 미리 걱정을 해. 응? 그 의학이 9급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 생각은 또 달라집니다. 근데 9급에 합격하고 나가지고 7급을 할지 세무사 시험을 볼지 그때 결정을 하더라도 그때 또 달라져요. 그리고 그때 그 의학이 9급을 합격하고 나가지고 그에 대해서 9급 합격 이후에 현지 생활을 안 해봤고 연수원 언제 들어가고 또 연수원 끝나고 나가지고 임용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해봤자 그 계획은 실현성 없는 계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플랜이 세워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플랜이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구급 합격이기 때문에 구급 합격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고민들은 합격하고 오면 내가 알아서 무릎이 닿기도 전에 다 해결을 할 테니까 일단 구급 합격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시 시험 공부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세무직과 비슷한 알바를 하는 건 어떤가 라는데 나는 수험생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라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목적으로 알바를 안 해도 되는데 알바를 하는 것은 완전 반대. 공부는 공부만 하기도 힘들어요. 여기다가 어떤 알바를 하든 간에 이게 세무와 관련된 무슨 뭐 세무법인 아르바이트든 뭐든 다 필요 없어. 공부는 공부에만 몰입을 해야지 수험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련된 걸 할지라도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 가져오는 모든 일들은 다 힘든 일이고 그 일이 언제 딱 끝나면 그때 딱 끝나가지고 나는 갑자기 수험생으로서의 모두가 바뀌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막 그래요? 남으로부터 돈 받는 것은 내가 뭐라 그랬어? 종속적 고용계획에 따라 근로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요. 근로소득은 굴욕의 대가야, 굴욕의 대가. 어? 내가 남으로부터 돈을 받는 얘기는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아닌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내가 싫은 것에 웃어야 하고 내가 굴욕적이더라도 그것에 응해야 하는 그런 모든 굴욕의 대가가 근로소득이야. 그러니 수험 공부할 때는 안 그래도 여기에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안 해도 되는 다른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다못해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알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험 준비하지 말고 1, 2년 동안 1, 2년을 공부할 수 있는 돈을 알바만 해서 벌어라. 그래서 알바만 하고 돈을 번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공부만 해라. 이래야지 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공부만 하는 경제자들 사이에서 알바까지 같이 하면서 수험에 몰입한다는 것은 알바도 낭비하는 거고 공부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수험 생활 하다 보면 오늘은 쉬어도 괜찮을지 않을까? 잠이 오는데 잠깐 졸고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유혹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자꾸 편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따끔하게 한마디 해줄게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달래. 일단 뭐 따끔하다기보다도 나는 그랬어요. 나는 힘든데 쉴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도 쉬고 싶은데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까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만큼 쉬어야지. 적어도 나는 쉴 자격이 있어야 돼. 쉴 자격이 있어야 그 쉼이 나한테 달콤한 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쉬고 있으면 이게 휴식이 되고 마음이 평안해? 할 것들이 뒤통수에 잔뜩 깔려 있는데 이게 휴식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수험생 때 어떻게 했냐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6일 동안 공부를 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일요일 하루는 나에게 선물로 줬어.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무조건 내 모든 공부의 계획은 10시에 끝나. 그래서 10시까지 내가 해야 될 계획을 다 끝내면 10시부터 12시까지 하루 2시간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쿠션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세무서 준비할 때 그때 재밌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냐면 강호동의 천생연분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운받아가지고 나는 하루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10시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2시간 동안 그것도 보고 책도 읽고 인터넷도 읽고 막 그렇게 해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졸리면 좀 미리 자든가. 그리고 일주일은 월부터 토까지 정말로 열심히 했으면 일요일은 나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을 이해 못했어. 그럼 일요일은 그 잘못한 것을 채우는 쿠션이 돼야 되겠지. 10시에 모든 일정이 끝나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제대로 못했어. 그럼 11시, 12시까지 그거 보충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 보충하는 게 좋아? 아니면 이때 나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는 게 좋아? 달콤한 휴식을 주는 게 좋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10시까지 그 휴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대로 하겠지. 일요일날 그 달콤한 휴식을 위해서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죠. 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쉬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쉬어도 되는 자격을 만들어. 내가 지금 2시간을 쉬어도 되는 그러한 공부량을 만들어. 8시간 공부하고 2시간 쉬어야지. 하면 2시간 쉴 때 어떻게 쉬어요? 난 8시간을 공부한 사람이야. 2시간을 당연히 쉬어야지. 이 2시간을 굉장히 뿌듯하게 쉴 수 있어요.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될 이번 주에 될 모든 것들을 완료한 사람이야. 일요일날 편하게 친구와 야외로 놀러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쉬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불확실한 소리를 하면서 쉬면서도 불안하지 말고 내가 쉴 수 있는 자격을 만든 후 쉬어라. 그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러면 또 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지가 연고지 근처로 보낸다고 하던데
서울청을 가고 싶은데 그때 TO에 따라 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좀 애매한 게 예전에는 뭐 성적 가지고서는 뭐 연고지 보통 1순위, 2순위, 3순위 적어가지고서는 배정을 했는데 이런 발령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들어갈 때쯤이면 또 바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말고요. 일단 시험만 열심히 공부하는 쪽까지만 두세요. 이것은 지금 예측해봤자 예측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부해봤자 별로 이제 고민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인데 난 이런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9급을 붙어야 되는데 아까 그 친구들처럼 9급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9급 붙은 다음에 7급과 세무사 둘 중 어느 것이 더 힘든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그 연고지별로 보낸다고 하는데 순환보직한다 그러면 멀리 가거나 안 가거나 서울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티오가 얼마나 되나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고 싶은 거지 정보. 근데 이 정보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정보의 정의? 이 정보라는 것이 정보가 되려면 그 정보에 따라 나의 의사 판단이 달라져야 정보야. 어? 이 정보는 이 정보의 여하에 따라 나의 의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야 그게 정보야. 그런데 지금 이디오피아 공화국의 정치권에서 여당이 야당으로 세력이 바뀐 게 나한테 정보야? 나는 그게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든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든 나에게는 하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뉴스야 그거는. 그죠? 적어도 정보가 되려면 지금 우리 집 아파트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집에 못 올라가고 있어. 이건 나한테 정보지. 빨리 가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지. 그리고 세무직 공무원 구급시험에 세법이 20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나. 정보지. 20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나게 되면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향과 문제집과 교재가 다 바뀌어야지. 정보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집에 고양이와 강아지가 싸워가지고 고양이가 눈이 실명이 됐대. 이게 내 정보야? 내가 그것 때문에 뭐가 더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죠.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의사 판단이 바뀌어야 인포메이션이야. 하지만 지금 연수원에서 몇 명의 TO가 있는지 연고지구소로 가는지 마는지 시급과 구급 세무사 중 뭐가 더 적합한 건지 이건 여러분들한테 정보가 아니야. 왜? 그렇다고 해서 9급 세무공무원들 열심히 안 할 거야? 내가 연고지가 만약에 TO가 적다 그러면 9급 세무직 공무원 내년 4월 8일에 대해서 열심히 덜 할 거야? 아니잖아.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든 여러분들은 내년 4월 8일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에 달라질 게 없잖아. 그러면 얘들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4월 8일까지 열심히 해야 됨에 이상이 없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이것이 합격되고 나서 그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니 지금은 4월 8일 시험이 뭐 연기됐다든지 이런 게 정보야. 그런 게 아닌 이상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4월 8일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불안감도 제거가 되는 겁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멘탈이 바사삭 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는 멘탈이 굉장히 강해 보여. 멘탈 강해 보이지. 난 멘탈 강철 멘탈이야. 나는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뭐 내가 8살 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진짜 다른 애들에게 차별을 받고도 내가 멘탈이 강했을까? 내가 10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우리 작은 형을 더 사랑한다는 걸 알고도 내가 멘탈이 강했을까? 내가 사회생활 처음 하면서 그 지점장이 나를 연맥이려고 뒤에서 과장하고 짜고 나를 사법 처리까지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임을 지게 만들려고 둘이서 도장 가지고 장난짓 했던 것들을 보고 내가 멘탈이 강철 같았을까? 아니겠지. 나도 사람이고요.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연약하고 순수한 사람이었겠지. 하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과 경험들이 단련되고 숙련되어서 내가 했던 좋은 기억들은 한 번 더 살리고 싶고 내가 정말로 끔찍하게 다시 돌리지 않고 싶은 것들은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아까 서두에 했던 말과 조금 유사한데 사람이 힘들고 멘탈이 바싹 무너지고 남의 말에 쉽게 귀가 기울여지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원인은 뭐냐면 내가 모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제 멘탈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어쩔 때 강해지는 줄 알아요? 힘이 셌을 때 강해지는 게 아니야. 아쉬울 게 없을 때 강해지는 거야. 아쉬울 게 없을 때. 아쉬울 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욕심을 버리면 돼. 굳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욕심을 가졌더니 저놈이 나한테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해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들어. 그런 기대가 들어. 그럼 그때부터 나를 버리고 거기에 목 놓아 쫓아다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멘탈이고 무슨 뭐 자존심이고 인생이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아니면 말고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니까 최악의 경우를 감당할 수 있으면 하고 최악의 경우를 감당할 수 없으면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니 안 되면 우리가 죽냐고. 우리가 시험 떨어지면 손가락 진짜 손목이 잘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낮은 모의고사에서 낮은 성적을 받게 되면은 서울시 광장에 내 성적이 공개돼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나는 뭐 그 왕따를 당해? 아니잖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최악의 경우가 뭔지를 항상 가늠하세요. 그럼 그 최악의 경우를 가늠하더라도 내 인생 그리 망가지지 않아. 그리고 그 최악까지 갈 확률도 크지 않고 최악까지 가더라도 여러분들의 현 상황은 뭐든지 다 복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에 갑자기 기업에 100억 원의 돈이 유출돼가지고 기업이 도산이 나서 2만 명의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는 그러한 최악이 아니잖아. 근데 뭘 멘탈을 바사삭하고 뭘 불안해하고 합니까? 구체화시키라고.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대상이 뭔지, 그 대상들이 최악의 경우에 어떤 상황에 다다르는지, 그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나면 뭐가 멘탈이 있고 뭐가 불안해. 결과를 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요행으로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욕심은 버리고 아니면 말고 아쉬울 게 없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얻고자 노력을 하면 희한하게 한 것보다 더 얻어가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것을 그냥 어떻게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뭔가 결론도 모르고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불안해만 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것도 얻어갈 수 없습니다. 항상 가정해 최악의 상황을 아니면 말고 되면은 좋고 원하면 노력하고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약해지거나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할 일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을 때는 많이 약했어. 하지만 경험해 본 결과 안 될 것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고 될 것은 되는 것이고 노력하면 더 잘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믿고 안달복달 하지 말고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으로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진 걸 가지고 더 잘 활용하고 노력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멘탈 무너질 일 없으니까 어쨌건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를 믿어.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나는 우리 아이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야. 내가 조금 이 조마조마하고 조금 무너진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여기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난 내 아이들을 생각해요. 내 애들이 이렇게 안달복달 못하는 나를 보면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자기들의 아버지가 이러면. 나는 우리 어머니의 5번째 아들로서 난 우리 어머니의 자랑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자랑인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안달복달 못하고 부끄럽게 멘탈 무너지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우리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막내 아들로서 난 절대로 이런 상황에 무너지지 않아. 난 그리고 내 수 5천 명의 세파르타를 끌고 가는 난 세버지야. 내 세버지가 어떠한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멘탈이 무너지면 내 새끼들 이거 누가 다 끌고 가? 난 여러분들의 세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식이야. 누군가 언젠가 여러분들의 자식이 될 자들의 부모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감, 자신감, 모르겠어 그런 말들은. 하지만 여러분들이란 존재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가 돼야 하고 힘들어도 왜 버텨야 하고를 잘 인식한 상태에서 안 될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괜히 쫄아가지고선 할 거 못하지 말고 의연하게 품격 있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쫄지 마세요. 해봤자 최악의 상황도 별게 아니야. 자, 회계. 사실 저는 회계학 강사였다니까? 회계 강사였다가 갑자기 내 강의하던 대학의 이사장님이 지나가다가 너 세무사가 왜 회계를 가르쳐? 세법해! 그래가지고 허락체 맡긴 거예요. 갑자기 술 드셨는지. 그래서 어쨌건 저는 회계학을 더 좋아했는데 어쨌건 뭐 세법부 바뀌고 나서 지금 뭐 17년간 세법을 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회계는 어떻게 공부했냐? 제 회계 설명 들을 때마다 회계 실력이 상승하게 되는 걸 느낀대요. 세법 설명할 때 세법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껴야지. 짧게라도 세법을 위한 회계 이런 강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나도 예전에 이게 더더군다나 세법이
세법 그래도 세법은 많이 했어요. 근데 회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택 과목 시절에는 회계를 많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회계를 모르는 친구들한테 법인세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회계를 조금씩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법을 위한 회계 정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그걸 너무 잘 가르치면 어떡해. 그거 너무 잘 가르치면 내 지금 회계 가르치는데 후배들한테 밥그릇 건드리는 건데 뭐 농담반 진담반이고 그래서 뭐 회계 강의는 별도로 안 하려고 하고요. 어쨌건 이 회계학이든 세법이든 그 논리는 같아요. 반드시 사회과학으로서 취지, 목적 이 분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차변에서 대변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차변 대변하지 말고 왜 그렇게 재무제표에 표시가 되어야 하느냐, 이 회계 처리는 왜 편리하지 않게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표시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와 결과에 조금 몰입해서 여러분들이 정보 이용자가 한 번도 돼보고 정보 제공자도 한번 돼보고 해서 그런 상호관계를 조금 이런 사회과학적으로 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재미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잘 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법인세법에서 회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내 입맛에 좀 잘 맞는 대답을 한 친구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회계라는 것은 숫자에 지금 얽매여 있는 거고 세법이라는 것은 암기에 얽매여 있는 거죠. 일단 나중에 암기는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돼 물론. 하지만 그 암기와 계산을 하기 이전에 도대체 이 분야가 왜 생긴 것이고 이 조문이 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암기도 계산도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과 회계는 그 수능 과목도 공부하듯이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이와 관련된 자다라는 생각으로 왜라는 것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찍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실력도 빨리 늘고 재미도 많이 붙게 될 겁니다. 재밌는 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직딩 10년 차에 공시생 시작한 30대 중반. 저도 33살 때 세무사가 됐어요. 33살 때. 중고신에게 공부할 때 마음가짐에 꿀팁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글쎄 뭐 할 말은 많아. 이제 나이 먹어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할 말은 많은데 이제 경계할 말은 좀 있죠. 이게 이제 직딩 10년 차에 35살이야. 뭐 내가 볼 때 아직까지도 애기인데, 그렇다도 어쨌든 간에 이제 시험을 시작하면 수험 시장에 이제 20대들 어린 친구들, 사회 경험 없는 친구들 공부하러 같이 와서 같이 수업 듣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생활 10년 차에 35이니까 이 사회적 짬밥을 엄청나게 먹었고 또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머리가 여물었어요. 머리가 여물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해. 자꾸 자기 생각을 해.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왔던 인생도 한 줄을 긋고 있으니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 인생 짬밥에 또 그 여물머리를 자꾸 변형을 시켜. 이때부터 이 나이가 좀 있는 사회생활 경험 있는 수험생들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중에 상담 오게 되면 그런 게 왜 문제인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건 나이 먹은 사회 경험 있는 수험생들 내가 한마디만 하고자 하는데 20살짜리 말 잘 듣는 어린 수험생처럼 앞에서 여러분들 지도한 사람이 하는 말들을 그냥 완전하게 100% 수긍하고 따라라. 여러분들의 사회적으로 여문머리를 이 수험에다 갖다 대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이 가장 비합리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될 거다. 무섭죠? 20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게 선생들이 가르치는 바에 그대로 따라가는 순간 그 경험과 연륜이 더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하시고 수험생활 하면서 체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마. 사람은 원래 두 가지를 다 같이 하지 못해. 공부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먹는 것까지 참아가면서 어떻게 뭘 합니까?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살을 빼는지는 내가 3가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3가지 방법 중 하나만 써도 될 거야 아마. 걱정하지 말고 합격한 후에 다이어트는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세법인가 봐. 합격하면 다이어트 시켜줘서. 그러니까 수험 생활하면서 체중 관리 절대 하지 말고 수험에 적합한 활동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만 인내와 노력을 기울여라. 9급 합격하고 유예하고 7급 공부 중인데 4월 9까지 이후 국세를 본 적이 없는데 2023년도 필단화 강의를 들으면서 복구를 하고 실급 대비 강의를 들으면 될까요?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어차피 세법은 개정이 돼요. 세법은 개정이 되고 지금 실급 준비한다 그러면 내년에 어쨌건 지금 9월로 시험이 좀 땡겨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2차 시험인데
어차피 지금 시험 세법 공부한 지 오래되면 본인이 잘 알겠지만 세법은 뭐 휘발성이 어마어마해서 어쨌든 다시 봤을 때 필다나 같은 요약본을 본다면 오히려 더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게다가 내년 1, 2월 달에는 또 개정되고 있으니까 1, 2월 달부터 올인원 1단계, 2단계를 무조건 들어라. 기본 수업을 2번 들으면은 그만큼 퇴보되고 늦게 가는 건가? 세법 공부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 수업 듣자마자 또 다음 달에 기본 수업 또 들은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영화를 2번 보듯이 첫 번째 수업 듣고 2번째 수업 들으니까 첫 번째 수업 때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첫 번째 수업 때 알 수 없었던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러니 지금 내년 실급 준비를 하더라도 9급을 합격했더라도 어쨌든 개정된 것도 물론이거니와 세법은 그 체계가 초기에 탓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학습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어쨌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교친또구나. 잘 아는 친구죠. 어쨌든 저기 1, 2월 달에 올인원 강의부터 반드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의 커리로 넘어가는 것이 유일한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우, 그래도 다 했네. 2시간 걸렸어요. 2시간. 1시간 47분을 런닝했네. 어? 나 이제 화장실 가고 싶고 내가 우쳐무면서 어떤 방광의 근육을 최대한 집중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글 남겨준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이제 지금 뭐 당장은 선별하기 힘드니까 10명을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 독서대 5분한테 드리고 다이어리 5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들 상품은 독서대 5개와 다이어리 5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 유튜브 이제 우리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유튜브에 올라오죠. 요 유튜브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후기를 좀 적어주세요. 유튜브에 적든 카페에 적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했던 N문 N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들었는지 뭐 욕하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후기가 여러분들 도움이 됐는지 어쨌는지 잘 얘기를 적어주시면 그 후기 중에서 이제 20명을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맛있는 음료 20잔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잘 참여한 만큼 이 참여에 대한 여러분들 느낌들 잘 적어주셔가지고 음료도 각각 한 잔씩 좀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러한 선물들도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알고 싶어 했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서 체화시켜서 더 이상 흔들리거나 의문스럽거나 불안한 것 없이 여러분들이 갈 길을 4월 8일까지 똑바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이라는 길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저도 경험해봤고요. 하지만 그 외로운 길인 만큼 그 외로움의 끝에는 항상 행복함과 여러분들의 성취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환함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외로움과 힘듦을 결코 미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 때 한 말 있죠? 힘듦에는 2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결과적인 힘듦. 두 번째는 과정으로서의 힘듦. 분명히 여러분들의 힘듦은 과정으로서의 힘듦입니다.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행복함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힘듦이지 지금 내 과거의 삶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의 결과가 힘듦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거야. 힘듦이 나의 인생의 결과가 된다면 이 과정으로서의 힘듦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즐겨서 여러분들의 결과는 9급 세무직 공무원 합격, 7급 공무원 합격, 공직으로서의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랜만에 혼자서 2시간을 떠드니까 아주 좋네요. 다른 선생들하고 막 교대로 답변을 하니까 아주 너무 불충분하고 아쉬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것들 많이 축적해놨다가 그때 또 한번 쏟아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